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 시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피파 랭킹 6위 초호화 삼바 군단 브라질과 A매치 평가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손흥민을 원톱으로 이재성, 이강인이 이선 공격진을 구축했고, 브라질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비니시우스 주리오르, 호드리고, 카세미로, 마테우스 쿠냐 등을 선발로 내세우는데요. 브라질과의 평가전 이야기는 잠시 후에 축구 기자들과 함께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릴 예정이던 삼성과 SSG의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2차전이 우천수년됐습니다. 2차전은 하루 연기돼 내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는데요. 두 팀의 선발 투수는 당초 오늘 등판 예정이었던 SSG 김건우, 삼성 가라비토가 그대로 예고됐습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김혜성이 필라델피아와의 디비전 시리즈 4차전에서 처음으로 가을 무대에 나서 끝내기 득점을 올리며 팀의 2년 연속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저스는 오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시리즈 전적 3승 1패를 기록해 챔피언십 시리즈에 선착했습니다. 한국 남자농구대표팀이 11월에 있을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전희철 감독, 조상영 코치 임시 지도자 체제를 가동합니다. 대한민국 농구협회 남자경기력향사위원회는 남자농구 국가대표팀 지도자 공개 모집을 진행했지만 적합한 후보가 없다고 판단하고 전임 지도자 선임을 보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23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가 정규리그 개막전에 나서지 못합니다. ESPN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레이커스 구단은 제임스가 오른쪽 좌골 신경통으로 3에서 4주 더 결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임스는 오는 23일 골든스테이트와의 2025-2026 시즌 정규리그 첫 경기에도 뛸 수 없게 됐습니다. 스포츠. 금요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월간 축구 전문지 베스트 11의 조남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충분히 길었던 연휴라서 네. 저희도 이제 저는 한 4박 5일 정도 부모님 지방에 계신 곳으로, 있는 본가로. 부모님 댁으로 네. 갔다 왔는데도 갔다 오니까 이틀이 더 남아 있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조남 기자 어떠셨어요? 저는 서울이라서 네. 어디 이동하진 않고 정말 침대에 열심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건강하게 잘 보내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연휴 내내 비가 계속 내리더니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네요. 원래 오늘은 인천에서는 가을 야구가 펼쳐질 예정이었고 서울에서는 브라질과의 축구 평가전이 동시에 열릴 것으로 봐서 이게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스포츠 대목이구나 했는데 야구는 취소가 됐고 또 축구는 수중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경기장 브라질 축구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관중 여러분들이 많이 찾았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경기 전에 알려진 바로는 이제 만원 관중은 아닌데 네. 만원 관중 육박하는 많은 팬들이 몰렸고 특히 2024년 발롱도르 2위에 빛나는 발롱도르에 거의 근접했었던 또 세계적인 선수죠. 비니시우스 네. 선수가 한국을 또 와서 오늘 선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를 보기 위한 또 많은 팬들의 환호성이 경기 초반부터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축구대표팀이 세계 최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브라질을 상대로 평가전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부터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죠. 네, 지금 전반 32분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요. 네. 현재 브라질이 2대0의
골로 한국을 상대로 1대0 리드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승리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은 계속해서 갖고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오늘 경기를 통해서 너무 큰 격차가 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어떤 내용으로 경기를 끌고 가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뭐 개인의 격차는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죠. 물론 우리도 이제 손흥민이라는 월드 클래스 선수를 갖고 있지만 브라질은 이제 그런 레벨의 선수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네. 대표팀이고요. 그만큼 이제 피파 랭킹 차이에서도 양 국가 간에 한 17위 차이가 납니다. 다만 이제 브라질이 칼로스 안첼로티 감독이 이제 지난 6월에 부임을 해서 지금 4경기를 치른 상태 아직은 뭐 조직력이라든가 경기력이 물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 한국과 일본을 상대하는 아시아 투어 이 두 경기에서 뭔가 안첼로티 감독이 완성도 높이려고 한 것인지 준비를 굉장히 잘해온 모양이고 네. 지금 전반 한 32분 정도가 지났는데 확실히 스코어는 1대0이지만 그 이상의 어떤 양 팀의 격차가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그 브라질 축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침체기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오늘 모습도 그렇고요. 그리고 설마 그 침체기가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최강은 최강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축구사 국가대표팀 기록 부분에서 네. 브라질을 넘어서는 나라를 찾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제 브라질 하면은 늘 생각이 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스포츠 뉴스에서 들었었는데 영원한 우승 후보. 이 말이 브라질보다 가장 잘 어울리는 나라가 있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기록도 말씀을 드려보면 뭐 월드컵 최다 우승 5회도 브라질이고요. 그리고 유일한 월드컵 본선 개근 국가이기도 하고요. 네,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뭐 감독 교체를 하는 등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워낙 잘하는 DNA가 있고 그다음에 카를로 안첼로티 같은 명장이 왔으니 금세 다시 궤도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까지 한국과 평가전에서도 브라질의 좀 강한 모습이 다시금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 브라질하고 우리하고 생각보다 많은 횟수를 맞부닥뜨리더라고요. 상대 전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총 8경기 8번의 A매치를 치러서 우리가 1승, 브라질이 이제 7승을 가져가면서 브라질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한국의 이제 열세 상황이고요. 그 유일한 1승은 1999년 3월에 이제 잠실 주 경기장에서 열렸던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김도훈 현 이제 지금은 이제 소속돼 없는 감독 신분이죠. 당시 이제 공격수 김도훈 선수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를 했고 뭐 그 장면은 KBS가 이제 하루 방송이 끝나면 나오는 애국가에서도 한 장면을 차지할 정도로 한동안 굉장히 뭐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이 됐었는데 최근에 좀 브라질하고 많이 만났었어요. 특히 2022년에 네. 두 차례나 붙었는데 우리가 월드컵에 가기 전에 좀 아주 강한 실전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불러들였던 브라질을 상대로 이제 6월에 우리가 홈에서 1대5로 패했었고요. 월드컵에서 우리가 16강에 올랐는데 16강에서 또 브라질과 만났었습니다. 그때 이제 백승호 선수가 기가 막힌 중거리 슛 득점을 했지만은 브라질이 4득점을 올리면서 우리가 4대1로 패했었습니다. 자, 일단 뭐 9월 A매치 미국과 멕시코를 상대할 때 약간 희망을 얻었었는데 일단 전반 지금 35분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격차가 좀 많이 느껴지는 경기이긴 합니다. 이런 브라질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어떤 라인업으로 나섰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선발 라인업은 어느 정도 예상한 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크게 보면은 뭐 한 3-4-3, 5-4-1 이런 정도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문장은 조현우 선수가 맡았고요. 이제 수비 라인에는 이제 김민재, 그다음에 김주성, 그다음에 김민재, 김주성, 그다음에 조유민 선수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측면에는 이제 서령우 선수, 그다음에 이태석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인범 선수, 백승호 선수, 그다음에 이재성 선수,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미국 멕시코 원정과 큰 차이가 없는 포메이션과 좀 작동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상대네요.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희망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올라가도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좀 파이널 서드에 진입하는데 좀 유독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 브라질은 한국의 파이널 서드로 아주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큰 변화가 없는 라인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경기에서 좀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봐야 할지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홍명보 감독이 지난 7월 열렸었던 이제 해외파들 유럽과 중동에 뛰는 선수들을
소집할 수 없었던 동아시안컵부터 이제 3-4-2-1 전형을 본격적으로 활용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월과 9월에 대표팀에 오지 않은 주력 선수들이 과연 이제 브라질 상대로 새로운 전술을 어떻게 녹아드느냐가 중요한데 대표적인 선수가 황인범 선수입니다. 그렇죠. 황인범 선수가 지난 9월에는 부상으로 이제 소집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왔고 오늘 브라질 상대로 지금 백승호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출전을 하고 있는데 3-4-2-1 전형은 중원에서의 어떤 두 명의 미드필더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전술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황인범과 백승호가 브라질의 아주 수준 높은 선수들 상대로 어느 정도 보여줄 것인가 중요한데 오늘 경기는 뭔가 두 선수가 갖고 있는 공격적인 장점보다는 수비적인 역할에 계속 좀 몰리는 모양새고요. 3백에서도 조유민 선수가 대표팀에 지금 4개월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민재, 김주성 선수하고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이 이제 3백이 어떻게 잘 돌아갈 것인가도 홍명보 감독이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홍명보 감독은 일단은 이 3백을 월드컵까지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의중인 것 같아요. 네, 뭐 기자회견에서는 확언을 하진 않았으나 네. 근데 7월 이원 챔피언십부터 시작해서 9월 A매치 그리고 오늘 뭐 세계 최고 레벨 중 한 곳이라고 볼 수 있는 브라질을 상대로도 이렇게 백스리를 꺼낸 거 보면은 아마 월드컵 때도 이 전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오늘 경기에서 나타난 모습을 보면 이게 우리가 아주 강한 나라를 상대로는 조금 손볼 부분이 있다. 네. 그리고 선제골 지금 실점하는 장면에서도 3백 이제 사이 공간이 패스 한 번에 뚫리면 조금 무너지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호흡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보완할 게 조금 많아 보입니다. 이게 뭐 3백이 뭐 요즘 현대 축구의 최신 트렌드이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가진 장점이 이선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 강력하다라는 점에서 우리한테 좀 맞는 시스템이지 않을까, 전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수비 라인이 김민재 선수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그 소위 말하는 붙박이라고 하죠. 어떤 선수가 딱 이 위치에 정해져 있다라는 게 없어 보이거든요. 네. 이걸 좀 빨리 확정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는 이제 조유민 선수가 김민재 선수의 파트너로서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두 선수의 조합이 주전으로 완전히 자리를 굳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3백으로 변화를 주고 있고 조유민 선수가 무릎 부상 여파로 인해 가지고 잠시 대표팀에서 이탈한 사이에 뭐 김주성이라든가 이한범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또 새롭게 급부상을 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조합의 어떤 부분을 홍명보 감독이 어느 정도는 잡아가야 되는 시기인데 김민재 선수의 위상은 변함이 없을 거고요. 왼쪽에는 홍명보 감독은 전형적인 왼발잡이 센터백들을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이제 김주성이라든가 또 이번에 대표팀에 새롭게 소집된 김지수 선수 그리고 J리그에서 뛰고 있는 지난 9월에 소집됐던 김태현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은 이제 김민재 선수하고 아주 호흡이 익숙한 조유민 선수가 와 있고 여기에 지금 덴마크에서 아주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이한범 선수가 네. 최근에 급부상을 하고 있어서 뭐 아마도 제가 볼 때 10월 11월까지는 이 경쟁 체제가 계속 가다가 내년 3월 대표팀 소집되는 이제 최종적인 우리의 마지막으로. 주전 조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옌스 카스트로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번에 하고 또 이제 황인범과의 조합은 어떨 것인가 그걸 보고 싶었는데 지금 선발은 아닌 거죠. 네, 카스트로프는 일단 선발은 아닌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뭐 황인범 선수와의 조합 이런 걸 테스트하려면은 좀 오늘 경기를 지켜보거나 혹은 오늘 그 조합이 성사가 안 된다면은 다음 파라과이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론적으로는 황인범이 조금 공격을 주도하면서 여러 가지 조율을 좀 시도를 하고 그다음에 카스트로프 선수는 좀 사방팔방 좌충우돌 하면서 좀 수비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는 그림을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그것이 아직은 이론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백스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을 할지는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고요. 그리고 백스리 포메이션에서는 이게 중원 미드필더 2명의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황인범 선수도 결국은 수비적인 기여가 상당해야 할 텐데 네. 그 좀 저희의 이론이 테스트되는 걸 확인을 해보려면 그래서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이제 추가골이 나왔는데요. 전반 한 38분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브라질의 호드리고가 다시 한번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상대편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가슴 아픕니다만 환상적이네요. 네, 네. 지금 뭐 박스 안에 좁은 공간인데도 네. 우리 선수들이 지금 좁은 공간 사이에서 2-3명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3명의 선수의 3자 플레이로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득점 장면이 나왔고요. 뭐 우리 골키퍼 조현 선수가 반응하기도 힘듭니다. 네. 저는 저 공기를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제가 운이 좋아서 2022년에 브라질과 한국이 이제 현장에서 경기하는 걸 2번 다 봤습니다. 예. 한국에서도 봤고 카타르에서도 봤는데
정말 브라질과 한국의 분위기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한국은 뭔가 계속 쫓기는 듯이 계속 경직되어 있고 브라질은 심지어 미디어석에 앉은 기자들마저 여유롭습니다. 호흡 수다를 떨면서 중간에 네. 막 화장실도 가고 그러는데 그때 그렇게 됐던 이유는 결국 경기력의 압도적인 차이였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길 바랬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아쉽게도 격차가 눈에 조금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 대패 패턴 있지 않습니까? 전반에 네. 점수 많이 내주고 이제 후반에 좀 브라질이 설렁설렁 쉬어가면서 하다 보면 한 점 정도 추격하고 이게 또 반복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요. 그래도 뭐 2022년 6월에 우리가 전반에만 4실점을 했었었는데 네. 그때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2실점으로 선방하고 있다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경기 컨셉 자체가 보면 라인을 지난 미국, 멕시코를 상대로 했던 것보다는 좀 더 내리고 간격을 상당히 좁게 유지하면서 브라질 선수들의 개인 능력을 좀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역시 브라질은 브라질이네요. 저것도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추가골 호드리그의 골은 38분이 아니라 41분으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른 경기 외적인 이야기도 살짝 짚고 넘어가자고 한다면은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 출전으로 새 역사를 씁니다. 네, 이제 오늘 경기 출격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137번째 A매치 출전을 완성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홍명보 전 선수, 이제 차범근 전 선수 136경기로 공동 1위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그들을 넘어서 손흥민 선수가 먼저 대한민국 A매치 출전 기록에서 이제 최고 부문을 이제 점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포르투갈의 호날두가 있고 크로아티아의 모드리치 같은 선수가 있으면 한국에 이렇게 손흥민처럼 공수양면에서 기여하고 오래도록 성실하게 월드 클래스로 누빈 선수가 있다는 게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또 손흥민 선수의 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좀 자축포를 터뜨렸으면 좋겠다 하는 새 마음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대표팀의 공격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공격의 장면이 잘 나오질 않아서 딱히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세운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전환 상황에서의 역동성을 좀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브라질 선수들이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 전환 시에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압박이 강합니다. 네. 그 우리 선수들이 헤어나오질 못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후방에서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러면은 뭐 전반은 이제 약 1분여 정도 이제 추가 시간만 주어질 텐데 후반에는 다른 흐름을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점을 가장 먼저 보완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브라질은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16강 혹은 8강 정도의 레벨에서 붙을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상대거든요. 네. 그 팀을 상대로 우리가 뭐 압도적으로 뭘 누를 수 있다.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예상이고요. 그래도 후반에 조금은 빠르게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전진성을 갖고 있는 좀 미드필더라든가 이선 쪽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뭐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도 그중 한 명이라 생각을 하는데 네. 홍명보 감독이 조금 변화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이런 상황은 월드컵에서 충분히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강호를 상대로 전반전에 두 골을 내주고 끌려가서 아찔한 상황에서 하프타임을 맞는다. 일단 하프타임에 이게 월드컵이라는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수들이 조금 마음가짐을 한번 다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백스리를 지금 써서 지금 0대2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백스리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네. 0대2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좀 과감한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호정 기자가 얘기를 해준 대로 지금 브라질이 전환이 너무 빨라서 한국 특유의 좀 역동성이 잘 살아나지 않는데 그 전환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고안하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대표팀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브라질 축구 스타들에 대한 이야기도 또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가 있거든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금요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이어가겠습니다. 월간 축구 전문지 베스트 11의 조남기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수중전이고 날이 춥기 때문에 브라질 선수들 요것쯤에 고생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의 생각이 참 많이 어긋났네요. 오히려 기술적으로 뛰어난 브라질 선수들이 강한 패스, 빠른 전개로 속도감을 더 낼 수 있는 조건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 면에서 우리가 더 고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고 오늘 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브라질 선수들의 전면 압박.
우리가 요즘에 하이블록 프레싱이라고 하는데 네. 그 위치에서 우리 선수들이 빠져나오는 것 자체를 허용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빌드업 체계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경기를 직접 뭐 경기장에서 보시던 TV를 통해 보시던 많은 분들께 좀 많이 답답해할 것 같다라는 흐름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자, 뭐 브라질과 A 매치를 치른다라고 했었을 때 많은 팬들이 기대했던 장면 중에 하나 바로 손흥민과 네이마르의 대결이었는데 이 대결은 성사하는데 안 됐어요. 네, 네이마르 선수가 현재 브라질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브라질 리그 이적 후에 이제 계속되는 부상으로 조금 이제 회복에 이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브라질 팬들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대목인데 어쨌든 네이마르 없는 브라질 대표팀이 한국에 온 상황이고요. 그래도 네이마르는 없지만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그리고 네. 손흥민의 토트넘 허스퍼 시절 절친한 동료였던 뭐 히샤를리송을 비롯해서 뭐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호드리고 등 정말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넘쳐나는 브라질입니다. 네. 네이마르가 없어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브라질의 공격력은 그대로일 거라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전반전을 봤을 때는 브라질은 역시 브라질이다. 네. 이런 참 생각이 들고 있네요. 자, 오늘 경기에서 특히 돋보이는 브라질 선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 이 안첼로티 감독이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를 전방에 세우지 않고 비니시우스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이선에 뭐 호드리고 이스테방 그리고 이제 마테우스 쿠냐 이 선수들 배치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아래쪽에서 네. 패스 연결을 해주고 있는 마갈량이스 선수 이 선수 이제 뉴캐슬에서 최근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 사실은 이제 비행 시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가장 늦게 합류한 브라질 선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못 뛸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당당히 선발 출전했고 전반전 선제골 장면에서 아주 환상적인 침투 패스를 보여줬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지금 브라질 이제 어시스트를 기록한 두 선수가 이제 서우정 기자가 방금 얘기해준 마갈량지 선수, 그다음에 카세미루 선수인데 전방의 공격진들도 활용하지만 중원에서 이게 지탱을 해주는 그 두 선수의 역할이 대단하기 때문에 척추가 튼튼해서 지금 브라질의 아주 높은 수준의 경기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방금 전에 추가 시간 2분까지 다 보내고 전반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2대 0인 상황입니다. 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후반전에 좀 하프타임 때 일기심전해서 다른 경기력 또 이제 좀 만족할 만한 경기력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매치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리그1 당연히 휴식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큰 이슈가 터졌습니다. 울산을 맡은 지 채 2달이 살짝 넘은 신태용 감독이 전격 해임이 됐어요. 네, 지난 8월 4일 김판곤 감독이 물러난 뒤에 새로운 울산의 감독으로 취임했던 신태용 감독인데 정확히는 이제 취임 후 65일 만에 경질을 대고 말았습니다. 뭐 정확한 기록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겠지만 아마도 K리그 최단기간 경질 기록에 준하지 않나 싶은데 네. 거기다가 신태용 감독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우리 대표팀 감독이었었고 이후에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이끌고 아시아 무대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상당한 역량을 인정받았던 지도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울산에서 소방수 역할을 잘해줄 것이라고 기대가 됐는데 부임 후 이제 리그 8경기에서 1승 3무 4패 특히 데뷔전이었던 제주전 이후 7경기에선 3무 4패를 기록을 하면서 울산의 순위가 리그 10위 강등권까지 추락을 했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울산도 결국 경질의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적을 보면은 기대에 못 미친 건 분명합니다. 뭐 절대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성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방수로 온 감독을 2달 만에 자른다는 거는 꽤나 충격적이고 큰 결단처럼 보이는데요. 네, 이게 진짜 큰 결단이란 수식어가 부족할 만큼 네. 약간 좀 아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추석 때 이 소식을 이제 접하면서 울산이 진짜 정말 코너에 몰렸구나. 네. 한 시즌에 감독을 한 명도 아니고 그것도 2명을 자른다는 것은 울산이 어떻게든 일단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생존을 하겠다는 좀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령탑이 한 시즌에 2명이나 그리고 두 번째 사령탑은 이제 2달 간 넘은 상황에서 잘렸다는 거는 좀 선수단의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태용 감독 부임 이후 2달 동안 선수단에서 여러 가지 좀 잡음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신태용 감독이 어떤 이제 축구와 관계없는 행동을 통해서 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하면서 그런 점도 좀 선수단 분위기를 더 악화시켰는데 일단 울산은 흔들리는 분위기를 다 잡으면서 경기력 그런 거보다는 그냥 승점 1점이라도 차곡차곡 모아가는 그런 순간이 좀 당돌한 것 같습니다. 정말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울산은 남은 시즌은 누가 이끌게 되나요? 네, 울산은 이제 기존 팀 안에서 유소년 디렉터를 하고 있던 노상래
디렉터가 감독 대행을 맡게 되고요. 노상래 감독 대행은 과거 전남 드래곤즈에서 3시즌 동안 팀을 이끌었던 바가 있죠. 네. 프로 감독 경험이 있고 특히 지금 울산이 AF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 대행도 이제 P 라이센스라는 최상위 이제 라이센스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노상래 감독 대행이 이 자격에 부합하기 때문에 울산은 이제 노상래 감독 대행에게 잔여 시즌을 좀 맡기기로 했고 노상래 감독 대행이 이제 리그 K리그 1 잔류라는 미션을 달성하게 되면은 아마 구단에서는 이제 새로운 신인 감독을 이후에 선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K리그 1 지금 A매치 휴식입니다만 그 스플릿 라운드까지 단 한 경기 32라운드까지 치러진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경기를 통해서 파이널 A, B가 결정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33라운드까지 하고 파이널 라운드 A와 파이널 라운드 B가 나뉘게 되는데 파이널 A와 B로 가는 각각 팀들의 윤곽은 거의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드러난 팀 2팀 정도를 얘기해 보자면은 강원 FC랑 이제 광주 FC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강원이 43점, 광주가 42점입니다. 이 이제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어떤 팀은 A로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팀은 이제 강등을 걱정해야 되는 B로 갈 수도 있는데 이 두 팀이 과연 33라운드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지가 한 가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순위표를 보면은 전북, 김천, 대전, 포항, 서울, 강원, 그리고 강원이 43점, 광주가 42점으로 승점이 1점 차이, 그리고 수원 FC가 38점, 울산이 10위고 37점이에요. 그리고 제주와 대구가 32점과 26점인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11위 여기서 강등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어요. 네, 다이렉트 강등이 되는 이제 12위와는 승점 차가 11점이기 때문에 아직 여유는 있지만 문제는 최근에 기세만 보고 있으면은 대구하고 울산은 정반대거든요. 네네. 대구가 어디까지 쫓아올지 모르고 그리고 울산 입장에서는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는 것도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전년도 챔피언이죠. 네, 작년에 전북이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에 가서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울산이 승강 플레이오프에 간다는 거는 뭐 구단도 그렇고 팬들도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지만 지금은 이게 현실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파이널 라운드 5경기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 6경기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노상래 감독 대행과 남아 있는 선수들이 뭐 어떤 응집력을 보여줄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매치 기간에도 열리고 있는 K리그 2 승격 경쟁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순위표를 짚으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리그2는 지금도 A매치 기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1위는 역시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승점 70점으로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위부터 8위까지가 좀 승점이 몰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위 수원 삼성은 승점 60점인데 1위 인천을 따라잡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3위 전남 드래곤즈는 승점 55, 4위 부천은 승점 53, 5위 김포는 승점 51, 6위 부산도 승점 51, 7위 서울 이랜드는 승점 49, 8위 성남은 승점 48인데 2위부터 8위까지 승점 차가 단 12점에 불과합니다. 네. 각 팀당 현재 6경기씩이 남은 상황이어서 네, 이제 시즌 막판 좀 더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팀 후반전 응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말 스포츠는 저녁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저는 월요일 저녁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